바가지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볼 게 없어서라고들 하죠. 하지만 정동진을 끝낸 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더 나빠진 길이 아니라 더 좋아진 길이었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져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이면 닿는 훨씬 빨라진 길. 그 길이 뚫린 바로 그날부터 정동진은 천천히 비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사람들은 반기차를 탔습니다. 덜컹이는 객실에서 라면을 먹고 잠을 설치다 새벽에 정동진역에 내렸습니다. 역을 나서면 바로 앞이 바다였고 거기서 일출을 봤습니다. 그 새벽 손님들이 어느 날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그 한 가지 사건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정동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도 곧 새철길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정동진의 새벽입니다. 한때 해맞이 인파로 발 디딜 틈 없던 그곳, 지금은 역 앞에 인기척이 거의 없습니다. 파란 영명판 아래로 스쳐가는 건 빠른 기차뿐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내리지 않습니다. 모래시계공원에선 올해도 40톤 모래시계가 한 바퀴를 돕니다. 벌써 25번째입니다. 새로운 볼거리가 아니라 추억으로 손님을 붙잡는 행사입니다. 화려했던 시절의 기억에 기대어 겨우 버티는 풍경입니다. 그럼 무엇이 정동진을 이렇게 비웠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바가지가 심했다. 둘째, 더 볼 게 없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둘은 진짜 원인이 아닙니다. 먼저 바가지를 봅시다. 장사가 잘 되던 시절엔 바가지 이야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손님이 줄고 나서야 가격 논란이 커졌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손님이 빠지니 적은 손님에게서 더 받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바가지는 원인이 아니라 손님이 사라진 뒤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볼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동진의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역 코앞의 바다, 그 위로 떠오르는 일출. 이 풍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보던 그 일출, 지금도 똑같이 떠오릅니다. 정작 변한 건 풍경이 아니라 이곳을 찾아오던 발걸음이었습니다. 같은 바다를 두고 누군 오고 누군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바다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자에게 열이 난다고 합시다. 열은 병이 아닙니다. 몸 어딘가에 진짜 병이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바가지도 낡은 시설도 정동진이 앓던 열이었습니다. 병의 이름은 따로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가 그 방향을 가리킵니다. 강원도를 찾은 KTX 누적 이용객은 4,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길은 그 어느 때보다 좋아졌고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정동진은 그 흐름에서 비켜나 있습니다. 강릉으로, 묵호로. 사람들이 몰리는 동안 정동진은 아무도 내리지 않는 중간역이 됐습니다. 전성기와 비교하면 지금 정동진을 찾는 발길은 그 시절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가늠됩니다. 길은 좋아졌는데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모두가 좋은 소식이라며 박수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곳이 얼마나 특별한 곳이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동진은 한때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었습니다. 시작은 1995년이었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SBS 모래시계. 평균 시청률 50%, 최고 64%대를 넘나든 국민 드라마였습니다. 사람들은 방마다 텔레비전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 속 바닷가 간이역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름도 없던 작은 역, 정동진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속 그 간이역을 직접 보고 싶었던 겁니다. 작은 역 앞은 순식간에 명소가 됐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바닷가에 늘어섰습니다. 사진을 찍고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열기는 해가 갈수록 식기는커녕 더 커졌습니다. 1999년 한 해에만 약 200만 명이 정동진을 찾았습니다. 작은 어촌마을 하나가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같은 해 이곳에는 세계 최대 모래시계가 세워졌습니다. 지름 8m, 무게 40톤.
1년에 딱 한 바퀴를 도는 거대한 시간의 상징이었습니다. 강릉시와 한 대기업이 13억 원 가까이를 함께 들였습니다. 정동진은 이제 드라마 촬영지를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 새천년이 밝던 그 새벽, 정동진 바닷가에는 무려 20여만 명이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한 해의 첫 해를 보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정동진은 그렇게 대한민국 해맞이의 성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굳이 정동진까지 왔을까요? 답은 정동진만이 가진 단 하나의 공식에 있었습니다. 그 공식의 시작은 느린 밤기차였습니다. 청량리에서 정동진까지 무궁화호로 약 6시간, 밤새 덜컹이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깊은 밤에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좁은 좌석에서 쪽잠을 자며 동해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가르고 새벽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역에서 나오면 바로 눈앞이 바다였습니다. 다른 곳처럼 차를 타고 또 한참을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몇 걸음만 걸으면 일출이 시작됐습니다. 어두운 수평선이 붉게 물드는 그 순간을 사람들은 숨죽이고 바라봤습니다. 해를 보고 나면 자연스레 근처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고 길을 나섰습니다. 여기에 정동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느림이 곧 상품이었습니다. 밤새 덜컹인 그 6시간이 새벽 바다로 들어가는 입장권이었습니다. 불편했기에 사람들은 자고 갔습니다. 불편했기에 돈을 쓰고 갔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정동진에서는 그 불편함이 곧 돈이었습니다. 이 공식은 오래도록 정동진을 먹여 살렸습니다. 2015년에는 정동진역에 하루 약 1,400명이 오르내렸습니다. 작은 간이역으로서는 최전성기였습니다. 새벽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정동진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식이 어느 날 정반대로 뒤집힙니다. 2017년 겨울, 한 가지 소식이 강원도를 들썩였습니다. 강릉선 KTX 개통.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깔린 새 철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약 2시간, 청량리에서는 1시간 40분대로 좁혀졌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길이 빨라졌으니 사람이 더 몰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동진도 당연히 그 수혜를 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빨대 효과. 교통이 빨라지면 작은 도시의 사람과 돈이 큰 도시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말이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컵에 빨대를 꽂고 음료를 빨면 마지막에 컵에 남는 건 얼음뿐입니다. 빨라진 길은 사람을 강릉으로 빨아들였습니다. 정동진엔 스쳐가는 통경만 남았습니다. 이게 정동진만의 업칙이 아닙니다. 바다 건너 일본에서 이미 증명된 현상입니다. 신칸센이 깔린 뒤 그 사이에 낀 중소도시들은 오히려 쇠퇴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큰 도시로 직행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분석은 더 날카롭습니다. 빨대 효과는 큰 도시들 사이가 아니라 큰 도시와 작은 도시 사이에서 더 또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거점 도시 강릉과 작은 관광지 정동진, 정확히 그 부도였습니다. 그럼 정동진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전엔 밤기차를 타고 와서 하룻밤을 자고 새벽 바다를 보고 아침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머무는 동안 돈이 돌았습니다. 숙박비가 있었고 저녁상이 있었고 아침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빨라지자 굳이 잘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출발해 잠깐 둘러보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가는 당일치기. 자고 갈 이유가 없어지니 숙박이 사라졌습니다. 저녁 한 끼가 사라졌습니다. 머무는 동안 돌던 돈이 통째로 증발했습니다. 머물던 손님이 스쳐가는 손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같은 시기 강릉역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루 9,000명대로 출발해 16,000명대까지 올라섰습니다. 강릉선 KTX는 첫 해 470만 명을 실어 날랐고 2024년엔 약 6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누적 3,400만 명, 전국에서 손꼽히는 노선이 됐습니다. 접근성이라는 힘이 통째로 강릉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강릉에 내려 강릉에서 자고 강릉에서 먹었습니다. 강릉이 거점이 됐습니다. 그 옆에서 정동진은 점점 굳이 내릴 필요 없는 중간역이 되어갔습니다.
빠른 길은 동명 정동진을 지나갔습니다. 다만 멈추지 않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컵에 남은 얼음처럼 정동진은 풍경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소비가 빠진 건 큰 상처였지만 치명상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결정타는 그로부터 3년 뒤 정동진의 심장을 멈추는 단 하나의 사건으로 찾아옵니다. 2020년 3월 2일 강릉 삼각선이 개통합니다. 이날부터 정동진과 묵호, 동해에도 KTX 이음이 정차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더 없는 호재였습니다. 느린 무궁화호로만 닿던 그 바닷가 역에 마침내 고속열차가 들어온 겁니다. 강릉에만 멈추던 KTX가 이제 정동진 앞바다까지 와줬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일이 함께 벌어졌습니다. 청량리에서 출발해 새벽에 정동진에 닿던 야간 무궁화호. 밤새 6시간을 덜컹이며 손님을 실어 나르던 그 기차가 동해역까지만 가는 짧은 셔틀로 바뀌었습니다. 정동진으로 오는 새벽 직통이 사라진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정동진의 단 하나의 공식. 밤기차에 몸을 싣고 새벽에 내려 역 코앞 바다에서 바로 일출을 본다. 그리고 자고 가고 아침을 먹고 간다. 그 모든 소비는 단 하나의 부품 위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에 도착하는 밤기차였습니다. 그 부품이 빠졌습니다. 새벽에 내려 일출을 보던 손님들이 한꺼번에 증발했습니다. 새벽 기차가 없으니 새벽 손님도 없습니다. 일출을 보려면 전날 와서 자야 하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길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새벽길만 사라졌습니다. 심장에 피를 보내던 단 하나의 혈관이 막힌 셈입니다. KTX는 분명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동진으로 오는 직통은 평일 왕복 4번뿐입니다. 주말에도 7번. 강릉역이 1시간 단격으로 열차를 받아내는 동안 정동진은 하루 몇 번 스쳐가는 정차역으로 남았습니다. 접근성도 화제성도 없는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린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역설, 불편함이 곧 돈이었다는 그 말. 밤새 덜컹인 6시간이 새벽 바다의 입장권이었습니다. 그 불편함이 사라지자 돈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처음에 그 오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가지. 사람들이 정동진을 떠난 첫 번째 이유로 꼽던 그 말. 하지만 순서가 거꾸로였습니다. 손님이 줄어든 게 먼저였습니다. 새벽 단체 손님이 통째로 빠져나가자 남은 가게들은 줄어든 손님에게서 같은 매출을 뽑아내야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더 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가지는 원인이 아니라 손님이 사라진 뒤에 찾아온 증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되살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기 야간 열차는 2022년 8월 전라선 막차를 끝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새벽에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밤기차 자체가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춘 겁니다. 정동진을 먹여 살리던 그 공식은 부품이 단종된 기계와 같습니다. 2026년 지금도 복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동진을 끝낸 진짜 사건입니다. 더 빨라진 길이 손님을 빨아갔고 사라진 새벽 기차가 마지막 숨통을 끊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KTX, 같은 동해바다를 가진 바로 옆 동네는 왜 정반대가 됐을까요? 빨대 효과가 정동진만 노린 거라면 같은 바다를 낀 옆 동네도 함께 가라앉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동진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 동해시 묵호입니다. 같은 동해선 KTX가 들어왔고 같은 바다를 봅니다. 그런데 이곳의 숫자는 정동진과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묵호역의 1월과 2월 승차 인원을 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1만 6천 명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6년에는 5만 9천 명대로 뛰었습니다. 4년 만에 3배가 넘게 불어난 겁니다. 역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묵호의 명소가 된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는 문을 연 뒤 누적 방문객이 165만 명을 넘겼습니다. 2026년 1월 한 달에만 5만 명이 넘게 다녀갔는데 이건 한 해 전의 2배입니다. 같은 KTX, 같은 바다인데 왜 한쪽만 떴을까요? 답은 교통이 아니었습니다. 묵호에는 걸어서 즐길 거리가 있었습니다. 옛 골목을 벽화로 채운 논골담길, 바다 위로 난 길을 걷는 도제비골, 그리고 묵호 등대까지.
차에서 내려 30분만 걸으면 다 도는 콘텐츠가 촘촘히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이 다시 사람을 불렀습니다. 정동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일출을 보고 나면 더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절벽 위 거대한 크루즈선 모양의 리조트 하나가 정동진을 떠받쳤지만 그 리조트가 손님을 안으로 빨아들일수록 아래 해안 상권은 더 비어갔습니다. 강릉은 그 사이 안목해변 커피거리로 커피도시라는 이름을 새로 얻었습니다. 묵호는 걷는 길을 만들었고 강릉은 색깔을 만들었습니다. 정동진만 추억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만의 패턴도 아닙니다. 일본 나고야는 한때 빨대 효과로 큰 도시에 빨려 들어갈 거라 걱정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고야는 역 주변을 미리 개발해 사람을 머물게 만들었고 그렇게 빨대의 입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고속철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 길을 타고 온 사람을 붙잡을 준비가 된 도시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 격차는 더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강릉과 삼척을 잇는 더 빠른 철도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새 길이 또 깔리면 정동진의 옛 철길은 한 걸음 더 비켜나게 됩니다. 강릉시는 올해와 내년을 강릉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관광객 5천만 명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강릉은 호황입니다. 묵호는 떠오릅니다. 그 한복판에서 정동진만 조용히 비켜나 있습니다. 강릉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강릉은 잘 됩니다. 정동진만 그 잔치에서 빠진 겁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빨대 효과는 정동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동네에도 새 철길이 들어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GTX가 뚫리딘다고 새 노선이 선다고 모두가 기뻐할 때 그 길은 사람을 내 동네로 데려오는 길일 수도 있고 내 동네 사람을 도시로 실어 나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갈래를 가르는 건 길의 속도가 아닙니다. 그 길을 타고 온 사람을 우리가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 하나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동진을 끝낸 건 바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박수친 더 빠른 길이 범인이었습니다. 빨라진 길은 소비를 강릉으로 빨아들였고 새벽에 사람을 실어 나르던 야간 열차가 사라지면서 일출을 보러 오던 고정 손님마저 한꺼번에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건 그 길을 타고 온 사람을 붙잡을 콘텐츠를 미리 준비해둔 도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길이 빨라진다고 도시가 사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도시만 삽니다. 정동진의 텅 빈 역은 먼 강원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새 길이 들어오는 모든 동네에 던져진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동네는 빨대의 어느 쪽입니까? 빨아들이는 쪽입니까? 빨려 나가는 쪽입니까? 댓글로 여러분 동네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우리 삶에 닿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현대건설이 짓고 힐스테이트 계급장까지 단 분양가 9억짜리 신축단지가 지금 땡처리에도 팔리지 않습니다. 8억을 불러도 7억을 불러도 반값 수준까지 내려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식도 코인도 아닙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일군 브랜드 아파트, 바로 그 힐스테이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수억을 깎아도 외면당하는 집.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건 가격이 아닙니다. 이 브랜드를 믿고 전 재산을 넣은 사람들에게 닥친 현실, 그리고 왜 이 단지가 끝내 이렇게 됐는지 그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건 양주 한 곳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보는 여러분의 다음 매집에도 똑같이 닥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오늘 그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경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들어냅니다. 이야기는 2022년 5월 경기도 양주 옥정신도시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 아주 특별한 단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름은 힐스테이트 양주 옥정 파티오프레.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았고 브랜드는 누구나 아는 일군 힐스테이트였습니다. 16만 5천 제곱미터, 축구장 20개가 넘는 넓은 땅에 무려 809세대가 들어서는 대규모 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였다면 그저 평범한 새 아파트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 단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리조트 같은 삶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단지 안에는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가 있었고 골프 연습장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호텔에서나 볼 법한 시설들을 집 앞에 두고 누린다는 그림이었습니다. 마당이 딸린 나만의 집에서 살면서 동시에 일군 브랜드가 주는 든든함까지 가져간다. 분양 광고는 바로 이 두 가지 꿈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아파트 한 칸에서만 살아온 사람에게 마당 있는 전원의 상과 일군 브랜드의 안전함을 한꺼번에 주겠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마음이 흔들릴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분양가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8억에서 9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3.3제곱미터당 약 3천만 원, 결코 가벼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청약 결과를 보면 그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최고 경쟁률은 18대 2를 기록했습니다. 한 집을 두고 18명이 손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 타입이 100% 마감, 그러니까 남김없이 완판됐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 말이 떠돌았습니다. 개똥도 팔릴 때가 있다. 그만큼 무엇을 내놓아도 팔려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모델하우스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고 9억이라는 돈을 베팅하는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당시 그 현장을 떠올려 보면 분위기가 더 생생합니다. 번호표를 받으려고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고 상담 한 번 받으려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안내하는 사람은 지금 잡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급해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누가 봐도 놓치면 손해인 기회처럼 보였으니까요. 그 줄에 선 사람들이 산 것은 단순한 집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주말, 은퇴 후 누릴 여유로운 전원의 노후, 그리고 무엇보다 일군 브랜드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굳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함께 줄을 섰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2년 뒤 이 화려한 단지에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 줄 서던 단지가 2년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현장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주가 시작된 건 2024년이었습니다. 리조트 같은 삶을 꿈꾸며 들어와야 할 그 단지에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불이 켜지지 않은 집이 줄을 이었습니다. 전체 809세대 가운데 약 20채 중 한 채꼴이 아니라 무려 5채 중 한 채가 비어 있었습니다. 148채, 전체의 약 20%입니다. 화려한 분양 영상 속 그 단지가 마치 유령 도시처럼 텅 비어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집을 짓도록 일을 맡긴 시행사가 공사 대금을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직접 집을 지은 현대건설이 이 집들을 강제로 팔아달라고 요청합니다. 빚 때문에 집을 경매처럼 강제로 내놓는 절차, 바로 신탁 공매입니다. 입주를 막 시작한 새 집이 경매장에 올라온 겁니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충격입니다. 처음 매겨진 값은 한 채당 9억 원대였습니다. 정확히는 9억 1,900만 원에서 9억 8,500만 원 사이, 분양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값이 내려갑니다. 9억대에서 시작해 한 번 사람이 없어 무산되고 또 무산되고 8억대로, 7억대로, 그리고 6억대까지 4번이나 거래가 엎어진 끝에 가격은 6억 560만 원에서 6억 4,91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처음 값의 약 65% 수준입니다. 1년 반 남짓 만에 가격의 3분의 1이 사라진 셈입니다. 공매 바깥의 보통 거래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실제로 손바뀜된 값은 7억 안팎, 6억 9천에서 7억 5천 사이였습니다. 한때 10억에 가깝던 집이 말입니다. 잠깐,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9억 원짜리가 6억대가 됐다는 건 단순히 가격이 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려 3억 원 가까운 돈이 그대로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몇 년을 꼬박 모아야 만질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이 집을 사서 들어와 살고 있는 사이에 조용히 증발해버린 겁니다.
누군가는 평생 모은 돈에 대출까지 끌어다 이 집을 샀을 텐데 말입니다. 게다가 이건 그냥 오래된 집이 낡아서 값이 빠진 게 아닙니다. 새 집입니다. 입주를 막 시작한 아직 사람 손도 제대로 타지 않은 새 아파트가 곧바로 경매장에 줄지어 나온 겁니다. 보통 우리는 새 집일수록 값이 오를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상식이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값을 내리고 또 내려도 여전히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흔히 말하는 땡처리 가격에 내놨는데도 외면받은 겁니다. 1군 브랜드, 호텔급 시설, 마당 있는 집, 그 화려한 약속들이 가격표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1군 브랜드가 입주를 막 시작한 새 집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요? 자,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일까요? 똑같은 힐스테이트인데 왜 이 단지만 이렇게 됐을까요? 그 진짜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격표 그 자체에 숨어 있었습니다. 가격은 분명 비쌌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비싸다가 아닙니다. 얼마나 비쌌는지 숫자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옥정 신도시 안에 같은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요즘 시세는 4억 4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새로 지은 신축에 프리미엄이 붙어도 5억 9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운하우스의 분양가는 9억 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넓이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5억 안팎, 한쪽은 9억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옆 동네 아파트 거의 두 채를 살 돈으로 이 타운하우스 한 채를 산 셈입니다. 여러분, 옆집 두 채를 살 돈으로 마당 하나를 산 겁니다. 물론 마당이 있습니다. 1군 브랜드 이름표도 붙어 있습니다. 호텔 같은 커뮤니티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프리미엄에 9억을 냈습니다. 그 이름표가 가격을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이름표가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가려버린 겁니다. 바로 입지입니다. 이 단지가 어디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서울 도심까지 가는 길은 멀고 1호선 역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걸어서 지하철을 타기 어려운 곳입니다. 장을 보러 가도 병원에 가도 아이를 학원에 보내도 어디를 가든 차가 있어야 합니다. 차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해 입지로만 보면 9억을 매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이걸 몰랐을까요? 화려한 모델하우스와 1군 브랜드라는 이름이 그 약점을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마당과 수영장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이 정작 매일 부딪힐 불편함은 가격표 뒤로 숨었습니다. 이게 바로 착시입니다. 브랜드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멀쩡해 보이던 자리도 갑자기 강남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집값을 만드는 진짜 뿌리는 결국 위치입니다. 직장이 가까운지, 지하철이 닿는지, 학교와 병원이 가까운지, 그 위에 브랜드와 마당이 얹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지는 순서가 거꾸로였습니다. 입지라는 토대는 약한데 분양가만 서울 한복판 수준으로 매겼습니다. 토대 없이 가격표만 올라간 집, 그게 거품의 정체였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똑같이 9억을 손에 쥔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옆 옥정 신도시의 새 아파트를 사고도 3억 넘는 돈이 통장에 남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9억을 전부 이 타운하우스 한 채에 넣었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시기에 출발했는데 몇 년 뒤 두 사람의 처지는 완전히 갈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비싸게 샀어도 좋은 동네면 시간이 지나 값이 회복되지 않느냐고요? 충격적인 사실은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거품은 한 번 빠지면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9억이라는 가격표를 받쳐줄 진짜 힘, 그러니까 입지가 처음부터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진실은 이겁니다. 브랜드는 입지를 이기지 못합니다. 1분이라는 계급장은 위치라는 시험을 끝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름을 붙여도 자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 가격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런데 가격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비싸기만 했다면 차라리 나았을지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집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부억짜리 고급 주택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넓은 거실, 편안한 동선, 한 층에 펼쳐진 여유로운 공간. 그런데 이 단지는 달랐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차곡차곡 쌓인 계단형 구조였습니다. 한 세대가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거실로, 거실에서 주방으로, 다시 침실로 갈 때마다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다락방까지 더하면 사실상 4개 층을 매일 위아래로 움직여야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가장 뜨겁게 반응한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말만 타운하우스지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아니냐? 이 댓글은 좋아요가 260개나 달리며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게 무슨 전원주택이냐? 그냥 닭장이다. 한두 사람의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아파트에 편안한 동선도 없고 단독주택에 넉넉한 여유도 없습니다. 두 가지 집의 장점은 사라지고 단점만 한데 모인 형태였던 겁니다. 마당 있는 집을 꿈꾸며 들어왔는데 정작 매일 계단과 씨름해야 하는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이 있어도 마음 편히 나가 쉬기보다 집 안에서 층을 오르내리느라 지치는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부담은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에 있었습니다. 바로 관리비입니다. 보통 84제곱미터 아파트의 관리비는 한 달에 20만 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탄 크기의 타운하우스에서는 한 달에 55만 원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평수인데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요? 구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옆집과 위아래로 붙어 있어서 서로 온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이런 집은 4면 중에 3면 넘게 바깥 공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타방에서 찬바람이 들이치니 아무리 보일러를 돌려도 열이 새어나갑니다. 단열이 약하다는 건 곧 난방비가 치솟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난방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쯤 되니 사람들 반응이 이랬습니다. 이건 공짜로 줘도 손해다. 유지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 집을 거저받아도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부담이라는 겁니다. 부억을 주고 산 고급주택이 어쩌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됐을까요? 집값은 한 번 치르면 끝이지만 관리비와 난방비는 살아있는 내내 매달 따라붙습니다. 진짜 부담은 사는 동안 천천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면 무릎과 관절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매일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젊을 때는 견딜 수 있어도 세월이 흐를수록 그 계단 하나하나가 큰 짐이 됩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려고 마련한 집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셈입니다. 실제로 입주민들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은퇴 후 조용한 전원의 삶을 꿈꾸며 이 집을 고른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난방비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조차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꿈꾸던 노후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집이 안식처가 아니라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비싸고 살기도 불편하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손해를 좀 보더라도 팔아버리면 되지 않냐고요? 바로 그게 세 번째 이유, 가장 잔인한 덫입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때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나가는 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한 사람을 올가매는 덫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덫은 금리입니다. 이 집을 분양받던 2022년 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였습니다. 돈을 빌리기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2023년 1월에 그 금리가 3.5%까지 올라갑니다. 2배가 넘게 뛴 겁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내 통장에 닿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6억을 빌려 이 집을 산 사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5%대 이자를 적용하면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250만 원 안팎입니다. 원금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자만으로 웬만한 직장인의 한 달 월급이 통째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매달 250만 원입니다. 1년이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이자로만 빠져나갑니다.
집을 그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해마다 큰 돈이 녹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집값은 오르기는커녕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가 쌓이는 구조였던 겁니다. 두 번째 덫은 환금성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필요할 때 제값을 받고 다시 팔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타운하우스는 이게 유독 약합니다. 아파트는 누구나 사고 팔지만 마당 있는 집을 원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 또 마당을 좋아하는 일부 젊은 가족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런 집은 은행에서 대출 조건도 아파트보다 불리합니다. 사고 싶은 사람조차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시장이 가라앉으면 사겠다는 사람이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매수자가 줄어드니 가격은 더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니 더 안 팔리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세 번째 덫이 가장 무섭습니다. 한 집의 문제가 옆집으로, 단지 전체로 번지는 도미노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집을 짓는 시행사가 공사 대금을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이 빚을 받기 위해 빈집들을 경매처럼 강제로 내놓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렇게 헐값에 나온 공매 가격은 곧바로 단지 전체의 시세를 끌어내립니다. 멀쩡히 들어와 살고 있던 입주민의 집값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 빈집이 많아질수록 수영장이며 피트니스며 그 호텔급 시설을 유지하는 고정비를 남은 적은 세대가 나누어 떠안게 됩니다. 옆집이 비면 내 관리비가 오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싸 보여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덫입니다. 흔히 좋은 물건을 줍는다는 뜻으로 가볍게들 이야기하지만 이 단지는 들어가는 순간 앞서 들어간 사람들과 똑같은 함정에 함께 갇히는 구조였습니다. 들어올 땐 쉬워도 나갈 문이 없는 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집의 미래 가치를 떠받치던 가장 큰 기둥, 바로 GTXC였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2028년이면 개통한다는 약속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빠른 열차만 들어오면 서울이 코앞이라는 기대였죠. 그런데 그 2028년 개통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2026년 4월에야 겨우 착공 합의가 이뤄졌고 현실적인 개통 시점은 2031년 이후로 밀렸습니다. 처음 약속보다 3년이 넘게 더 늦어진 셈입니다. 집값을 떠받칠 마지막 희망마저 저 멀리 사라진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양주 옥정의 이 단지, 정말 운이 나빴던 한 곳일 뿐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한 단지의 불운이 아니라 전국에서 울리고 있는 경보음의 한 장면입니다. 숫자가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가장 최근인 2026년 2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팔리지 않은 새 집, 즉 미분양이 6만 6천 가구를 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속을 들여다볼 때입니다. 다 지어놓고 입주까지 시작했는데도 끝내 팔리지 않은 집, 이른바 악성 미분양입니다. 이 물량이 전국에서 3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무려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수도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 7천 가구를 넘었고 그중 입주까지 하고도 안 팔린 집이 4천 가구가 넘습니다. 양주 옥정의 그 빈 단지가 바로 이 숫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한 곳의 사고가 아니라 같은 공식이 여러 곳에서 똑같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공식은 이미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입지에 비해 너무 높게 매긴 분양가, 개통이 자꾸 미뤄지는 예정 호재, 그리고 차곡차곡 쌓여가는 미분양.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양주가 아니라 그 어디든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2026년에도 수도권 분양시장이 위축되고 입주에도 안 팔리는 물량의 부담이 한동안 이어질 거라고 내다봅니다. 남의 집 무너지는 소리가 사실은 내 집 마련을 앞둔 우리에게 울리는 경보음인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세 가지 교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브랜드는 입지를 이기지 못합니다. 1군 브랜드라는 이름값에 모든 프리미엄을 다 내주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건설사가 지어도 매일 출퇴근하고 매일 장보러 다녀야 하는 그 위치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계급장이 아니라 위치를 보셔야 합니다. 둘째, 집의 진짜 가격은 사는 순간의 가격표가 아닙니다.
사고 난 뒤에 매달 빠져나가는 돈, 그러니까 관리비와 난방비와 이자 같은 고정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제값받고 되팔 수 있는 정도, 즉 환금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한 것까지가 집의 진짜 가격입니다. 살 때 싸 보여도 매달 세고 되팔기 어렵다면 그건 비싼 집입니다. 셋째,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분위기를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정 호재일수록 더 의심하십시오.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분위기와 종이 위에만 있는 미래 가치는 정작 내 손에 쥐어졌을 때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주의 그 교통호재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곧 내 집을 사려는 나의 지갑, 전원 생활을 꿈꾸는 나의 노후, 그리고 다음에 옮겨갈 나의 집에 그대로 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엌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한 문장으로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땐 브랜드가 아니라 입지와 환금성을 사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름값이 아니라 위치를, 그리고 되팔 수 있는 힘을 사셔야 합니다. 화려하게 줄을 섰던 부억짜리 일궁 브랜드 타운하우스가 6억대 공매에도 외면받은 진짜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입지를 무시한 채 부풀려진 분양가, 살기 불편하고 유지비가 큰 상품 자체의 약점,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고금리와 낮은 환금성의 구조. 게다가 이건 양주 한 곳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지금 내 집 마련을 앞두고 있다면 브랜드와 입지 중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시겠습니까? 혹시 주변에 이런 타운하우스나 고분양가 단지를 알아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시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내 집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 지갑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